안녕하세요. 정치와 법의 손영덕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는지요? 오늘 발표가 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수도권 일주일 더 연장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20일까지는 지금 등교 수업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 다음에 온라인 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한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추석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여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거의 뭐 다른 여름 볼 시간 거의 없이 바로 중간고사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못 시작한 사람들이 참 밉습니다. 네, 너무 방역에 협조 안 해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정말 한두 사람의 그러한 이탈과 혹은 고의적인 어떤 그런 행동,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전체를 위협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 예전에 울리백이라고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었는데요. 위험사회라는 책을 발표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뭐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나갈 내용들은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당분간 뉴스 속 정치화법은 조금 생략할 생각이에요. 지금 민법 파트가 나갈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양도 많고요. 사실 문제풀이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3시간 꽉 채워 듣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과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핵심 내용은 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도 곁들여서 해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따라서 당분간은 책과 교과서와 프린트는 제가 통솔에다가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같이 올릴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민법 1강, 2강 있었고 그 아래에 프린트 올려놓은 거 있었죠. 자, 프린트 다운 받으셔서 집에서 출력될 수 있으면은 출력해서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프린트 출력해서 같이 보면서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갈 내용은 개인생활법, 민법 파트 중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우리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좀 작게 나왔고 2015년 이후로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약의 의미와 성립까지 오늘은 이제 두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문제 한두 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교과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의 대단원 4의 3강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교과서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진도 내용. 자, 재산과 관련된 법 이렇게 돼 있죠. 재산과 관련된 법인데 요 단원 전체 다 이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내용 조금 더 나가긴 할 거예요 오늘. 왜냐면은 뒤에 문제 풀려면은 어차피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많이 생략이 된 편인데 자, 일단 계약의 의미와 성립,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 4강에서 이제 할 거고요. 개인의 계약의 의미와 성립 보게 되면은 이제 청약과 승낙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합치되는 거, 또 채권, 채무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지닐 수 있는 주체여야 된다.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그것은 또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권리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라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 대부분은 부모님이겠죠, 그죠?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성인이라 할지라도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지금 3단원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나간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될 테고,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계약, 민법상 지위 이런 것도 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계약 성립의 조건, 여기까지인데, 딱 지금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로는 2페이지밖에 안 되죠?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2015 교육과정 이후로 많이 좀 빠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도 문제로 나아갈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용을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해놔야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어려운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이제 불법행위 부분, 이런 부분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세 개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책에서 봤듯이 권리 능력이 있고 뭐 제한 능력자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었죠. 그죠? 권리 능력과 제한 능력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지금 먼저는 권리 능력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권리 능력이란 건 뭐냐면은 권리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연인은 사람이야, 사람 그냥. 사람은 우리 자연인 권리의 주체죠, 그죠? 또 의무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여기서 핵심은 시기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출생, 태어나면서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사람인 거야. 그러면 봐봐. 사망했어. 그러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아직 안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 있어.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를 얘기하는 거야. 태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일까? 자,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겠죠. 그죠? 요 애매한 걸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권리 능력이라 하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냐,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냐, 뭐 법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냐, 이 얘기인데요. 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우리 학교도 뭐 성보, 재단법인, 뭐 성보, 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사람들이 모여서 권리의 주체가 되면은 그게 법인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법인이 되는 거고, 사람이 아니고 돈만 모아서 권리의 주체처럼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법인이라고 하는데, 자, 법률적으로 하나의 권리 주체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자,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돼. 후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부동산 배울 건데, 부동산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집을 샀어. 선생님이 집을 샀어. 그러면은 거래해서 돈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소유권 발생하지 않아. 뭐 해야 되냐면 각 동네마다 보면은 등기소라는 데가 있어요. 보통 뭐 주민센터 근처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 등기를 받아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듯이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것들도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모일 필요 없어. 그러면은 해산 등기를 해요. 다시 또 등기소가 가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소멸합니다. 자, 권리가 발생하는 거 여기서 발생하고 해산함으로써 소멸하고, 역시 사람은, 자연인은 출생함으로써 발생하고 사망함으로써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권리 발생과 소멸, 권리 능력이라고 했지, 지금 권리 능력. 예, 권리 능력이 먼저 발생하고 소멸하려면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인데요. 선생님 책에 이런 거 없던데요? 알아두셔야 돼. 알아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이거 문제에서 뒤에 가면은 손해배상 관련된 문제에서 뭐 교통사고 나고 했는데 뭐 동시 사망하고 뭐 누가 먼저 사망하고 그래서 유산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내용도 막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어차피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출생 시기는 원래는 설이 4개, 주요 설이 4개 있어요. 여기서는 2개만 했습니다. 좀 쉽게, 그래도 간단하게 하려고. 수태설이라고 있어요. 수태설. 수태설은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되는 그 시점부터, 수정되는 그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즉, 권리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통설이 있고, 완전 노출설이 있어요. 완전 노출설. 그 다음 또 뭐냐면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늙어가지고 엄마 배 밖으로 완전히 나와야 돼. 그러니까는 이건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오는 거. 이게 완전 노출설이고 독립호흡설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났네. 독립호흡설. 즉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나오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나와서 탯줄을 끊고 혼자서 숨을 쉬어야 돼. 독립호흡설. 거기서부터 사람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권리 능력을 거기서부터 인정하겠다는 거지. 자, 앞서 수태설과 독립호흡설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걔는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요. 이 2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진통설은 형법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 자, 태아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기억 안 나고 나도 기억 안 나지만 엄마 배에서 막 축구를 한단 말이야. 뻥뻥 차고, 그지? 그러면 엄마 아야 하고서는 막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그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좀 이제 그때부터 진통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다 몸은 다 완성돼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몸은 다 완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화면이, 오늘 카메라를 바꿨더니 화면이 좀 이상한데요. 자, 엄마 몸 밖으로 막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수술해서 혹시 나왔다 하더라도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애는 살 수가 있어. 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7개월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심지어 뭐 5개월 만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즉,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라고 딱 뭐 몇 개월 전, 며칠 뭐 이거는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진통이 오는 그 시점,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임산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법에서는 여기서부터를 권리 주체로 보아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사람으로. 따라서 자, 예전에 어느 음식점에서 임산부가 종업원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막 뭐라고 했어. 좀 거칠게 했나봐. 그랬더니 이제 그 종업원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임산부 배를 걷어찼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야. 한 10년 전쯤에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태아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사망했어. 자, 그거 놓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만일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진통설부터를 출생 시기로 잡는다고 한다면, 한 7개월, 7개월부터 뭐, 사람으로 이렇게 뭐, 본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로 잡는다면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살인죄. 그러니까는, 그 알바생은, 민사적으로 일단 어떤 문제가 누구한테 엄마에 대해서 폭행죄가 있겠고요. 엄마에 대한 폭행죄, 그리고 태아에 대한 살인죄, 2가지가 다 되겠지. 태아에 대한 그러니까는 살해죄, 살인죄. 그리고 민법상 역시 그 엄마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헌데 지금 다친 사람이 하나 있고 사망한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망한 사람한테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미 사망했어. 이미 사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한테 손해배상해야 될 몫은 걔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갈까요? 그 애가 사망했으니까 못 받으니까는 가족이라고는 엄마 아빠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부모한테 상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민사 파트는 이제 이런 거 다룰 거예요. 앞쯤 뒷부분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여기서는 지금 형법 얘기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으로 보면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 그럼 그 전에는 뭘까? 그 전에는 한 4개월 막 이런 때 같은 상황인데 4개월이었어. 낙태죄에 해당하겠지. 낙태죄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살인죄에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 뭐라고 하지? 그것다 유산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폭행죄 그것이 더 뭐 가중이 되겠지만은 살인죄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지금 뭐 낙태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뭐 계속 뭐 가끔씩 이렇게 얘기가 올라오죠, 그죠? 뭐 합헌으로 해라, 뭐 어쩌라, 뭐 이렇게 여성단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낙태는 어디까지를 낙태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그죠? 만일 7개월을 낙태를 한다, 현행법상 7개월을 갖다 임신한 지 6개월, 7개월 된 아기를 갖다가 그냥 낙태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건 낙태죄가 아니고요, 살인죄에 해당해요, 살인죄. 근데 12주 뭐 한 8주 뭐 10주 정도 된 태아를 갖다가 낙태를 했다, 그러면 낙태죄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갈리는 게 이제 형법입니다. 이게 갈리는 게 형법이고, 낙태죄를 갖다가 없애라, 이제 이 얘기는 그건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뭐 사회문제 할 때 뭐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주제로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이 좀 안 나오네. 자, 그다음 완전 노출설은 아이의 몸 밖으로 나와야 돼.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나와야 돼.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민법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민법에서. 자, 봐봐. 아까 그 식당 얘기했었죠, 그죠? 식당 얘기해가지고 민법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알바생이 애기 엄마를 때렸어, 발로 찼어.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는 다치고 유산을 했단 말이야, 유산을. 그래서 형법에서 그 알바생을 갖다가 살인죄 그리고 폭행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갔어요. 두 가지로 갔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형사 문제고, 그치? 국가가 그거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 문제는 따로 있죠. 손해배상 문제는 그건 민사란 말이야. 자, 민사 소송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야지 손해배상을 받을 거 아니야, 엄마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엄마가 손해배상할 수 있겠지, 그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또 태아가 만일 사망을 안 했고 태어났어.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 그치? 태어났는데 코에 발자국이 크게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성형수술비 내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산을 했어. 나오질 못했어. 뱃속에 있었어, 그냥. 그래서 사망했단 말이지. 그치? 따라서 만일 형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살아서 못 나왔잖아. 뱃속에서 그냥 죽었잖아. 유산됐잖아. 따라서 태아는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 없어. 그러면 엄마가 엄청 억울하겠지? 아니, 내 아기 죽은 거에 대해서는 왜 손해배상이 안 되냐? 그 부분은 뭐로 될까요? 위자료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유산에 따른 위자료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좀 어려운데 문제 풀면서 역시 한번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손해배상 불법행위랑 이제 상속 문제 가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갖고 와서 보여줄 거예요.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야, 지금. 미리 요 주요 개념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수태설과 독립호흡설은 소수 의견이라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수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종교계, 뭐 카톨릭 이런 쪽에선 주장하지요. 그쪽을 주장하는 거고요. 자, 사망 시기 보겠습니다. 자, 심폐기능 정지설이 있고요. 뇌사설이 있어요. 심폐기능 정지설, 뇌사설. 뭐가 주된 학설일까? 뭐가 주로 받아들여질까? 심폐기능 정지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됐어. 그러니까 신호비니까 멈췄네. 그러면 그때부터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권리 능력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심장과 폐는 뛰고 있어. 심장과 폐는 뛰고 있어. 그런데 뇌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뇌가 사망했어. 도저히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호흡기 하고 계속 누워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 재벌 그룹 뭐 회장도 지금 뭐 그런 상태인 거죠. 몇 년, 7, 8년 동안. 자, 이렇게 뇌사 상태인데 그러니까 뇌가 사망했을 때를 사망으로 보자는 학설도 있어요. 그걸 뇌사설이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주로 뭐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장기 이식의 필요성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뇌 상태 사망 상태부터로 보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뭐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심폐기능 정지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완전 노출설, 진통설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서 형법, 민법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태아에 관련된 것인데, 자, 원칙은 완전 노출설에 따라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민법이야. 형법 아니야. 형법은 우리 형법 가서 얘기할 거야. 이거는 진통설은 우리 형법 가서 얘기할 거고 지금 우리 민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완전 노출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완전 노출설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어요. 태아는. 태어나지 않았잖아. 뱃속에 있을 때 태아라고 하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자, 선생님 얼굴을 좀 잠깐 감춰야겠네. 자,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불법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는 뭐냐면, A가 B한테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손해를 끼쳤다는 거야. 손해를 끼친 모든 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법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얘도 역시 형법에서 불법 행위랑 좀 얘기가 달라요. 자, 민사에서 불법 행위는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형법에서는 고의를 주로 처벌하는 거야. 과실은 주로 처벌 안 해요.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왜냐면 실수였으니까. 저번 시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그지? 하지만 민법에서는 고의냐 과실이냐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구별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냥 불법 행위는 무조건 손해배상. 그래서 내 팔을 떨어뜨렸어 누가 실수로든 고의든 그러면 다시 붙여놔야 돼. 원상복구 해야 돼. 원상복구 할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돈. 돈으로 복구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손해배상, 금전배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상속, 이거는 신분에 관한 거였지. 저번 시간에 배웠지, 그치? 신분에 관한 거 상속은. 자, 이에 관해서는 권리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그 인정되는 건 뭐냐면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 하에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권리 능력을 갖는 시점은 출생 시점이 아니라 원인 발생 시점입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상속 시점, 불법행위 발생 시점. 자, 다시 제 얼굴 좀 돌아와서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또 시리가 또 떴네. 제가 저라도 이렇게 보면서 해야지, 이거 아무것도 안 보고 하면 진짜 뭔가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지만, 참고 잘 보세요. 자, 다시 봐봐. 자, 아까 그 사건이야. 아까 그 사건인데,
발로 뻥 찼지, 그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이 유산한 경우에는 뱃속에서 사망했잖아, 그치? 따라서 권리 능력이 발생 자체를 안 했어. 발생 자체를 안 했어. 따라서 이 태아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못해. 상속받을 수 있을까? 못해. 못해. 우리 아빠가 뭐 100조의 재산가야. 뱃속에서 사망했으면 하나도 못 받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태어나서 1초, 2초, 3초 후에 사망했어. 1초, 2초 후에, 3초 후에 사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 얘가 태어났으면은 권리 능력이 발생했고, 그런데 어릴 때 그 뱃속에 있을 때 빵 맞아가지고 코뼈가 다 부러져서 태어났거든. 코뼈가 부러져서 태어났어. 그것 때문에 하다가 숨 못 쉬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몇 초 동안 살았었지, 그지? 그랬다가 사망한 거잖아. 권리 능력이 잠깐 발생했다가 곧바로 사라졌단 말이야. 그럼 그 동안에 뭐가 발생한 거야? 상속인의 지위를 얻은 것이고,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몇 달 전이었지, 그치? 그러면 그때로 다시 올라가서 소급하는 거야. 이거는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외적으로 원전 노출수에 따라 권력 누리는 태아의 경우는 없지만은, 그 태아가 만일 살아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다시 소급해서 그때로 다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되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부부가 있어요. 아빠가 재산이 100억이 있고요. 엄마는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하나도 없어. 둘은 이혼했어. 따라서 이제 남남이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유산해서 그냥 유산한 경우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상속 관계가 발생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얘가 태어나서 한 몇 초 있다가 사망했어. 그러면 그 동안에 권리 능력이 발생했으니까 아빠는 누구야? 이 사람이 아빠지. 100억 가진 아빠. 그러면은 둘 간에 친자 관계지, 그치? 부친과 자녀 친자 관계란 말이야. 근데 그러자마자 사망했어요. 애기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놀래서 아빠도 사망했어. 자, 나머지 가족은 아무도 없어. 자, 그러면 이 100억의 재산은 어디로 갈까? 자, 순서까지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해 버렸는데 다시 좀 다르게 얘기할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다친 얼굴을 보고서, 발자국이 팍 찍혀 있으니까 다친 얼굴을 보고서는 아빠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은 어디로 가? 자식에게 가죠. 그쵸? 자식에게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빠가 사망했는데 자신은 이제 코가 숨이 막혀가지고 숨 몇 번 쉬다가 죽었어. 이 애는 죽었어. 아빠를 먼저 죽은 걸로 해야겠다, 여기서. 그지? 아빠 먼저 죽고 100억이 넘어왔고, 근데 이 아이가 바로 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0억은 어디로 갈까요? 이 아이의 유일한 가족은, 살아남아 있는 가족은 엄마밖에 없잖아. 그지? 엄마한테 다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 그치? 자, 유산에서 뱃속에 있을 때 사망했으면은 그 100억 가진 남자와 이 엄마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따라서 돈 넘어올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애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애가 죽고, 그렇게 됐으면은 아빠의 재산이 전부 다 엄마한테 가게 되는 거죠. 드라마에서 이런 거 가끔씩 볼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여겨보다 보면은 이런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작년에 무슨 뭐 구하라법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죠?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원인 발생 시점, 즉 상속 시점, 불법 행위 발생 시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이거는 소급한다는 거야. 만일,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애가 태어나서 사망했는데 그 전에 이미 아빠가 죽었어. 이 아빠가 생부가 죽었어. 이미 사망한 상태야. 그래서 사망을 해가지고 100억이 있었는데 할머니 하나 있었다고 쳐보자. 살아있는 사람 할머니 하나. 그러면 할머니한테 다 갔겠지 100억이. 예. 가족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혼했으니까 부부는 이혼했고 100억이 다 갔는데 근데 애가 살아서 태어나게 됐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그러면은 먼저는 아래예요. 직계야. 그 다음이 비속이야. 아래 위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은 배우자를 뺀 상속인은 전부 다 1대1 대1대1로 균등 분할을 합니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야. 배우자만 1대1 대1대1 해가지고 50%를 더해요. 1.5 대 1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배우자는 이혼했으니까 없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 할머니한테만 100억이 갔었는데 얘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50억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50억으로. 그 시점으로 가서.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 불법행위 관련돼서 아까 그 발로 배 차는 그 아저씨 있었지? 알바생. 얘가 태어났대. 그래가지고 이 찌그러진 코 보면서 야, 네 발자국 딱 맞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당시로 다시 소급해서 불법행위 3개월 전 일인데 너 뱃속에 있을 때 얘긴데 괜찮아요. 소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살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 성형비, 치료비 다 물어내야 돼요. 다 물어내야 되는 것이지. 자, 좀 어렵죠? 근데 요거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오는 거니까 살아서 태어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둡시다. 네. 자, 다음 거 좀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게 안 됐었네. 자, 살아서 태어난다는 거, 그리고 상속 시점, 불법행위 발생 시점, 꼭 좀 기억해 놓읍시다. 자,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PPT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 하다가 날려먹었어.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이틀째 이제가 오면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 방금 권리 능력 이제 얘기했었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 권리 능력은 태어났는데 뇌가 손상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러기만 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 그치? 엄연히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의사 능력이 없겠죠. 그치? 의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해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정신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의사 능력이 있죠. 의사 능력 없는 사람 있어? 문외야야? 뇌가 없어? 뇌 없는 사람 없잖아, 그지? 자, 의사 능력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의사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너희도 또 보게 되면은 아직도 중학생 같은 학생들 있고요. 심지어 초딩 5, 6학년 정도 되는 이렇게 그래 보이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 그에 반면 또 어떤 친구들은 벌써 아주 의젓하고 성숙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벌써 너무 어른스럽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나이는 같아도 의사 능력은 다 각각 제각각이란 말이야. 제각각이지, 그치? 그래서 가령 나이 하나로 의사 능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묶어놓을 수는 사실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일이야. 자,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르지만 얘는 의사 능력이 없어. 아예 없어. 문외아랑 똑같아. 뇌가 없는 거랑 똑같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누구냐면요. 그 친구들이 바로 의사 무능력자야. 의사 무능력자. 자, 의사 무능력자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치? 자,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해서 정해놓지는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왜냐면 가령 정신병자도 완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그래서 이제 뭐 범죄 저질렀다 하면은 뭐 저는 조현병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이것부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사실 거의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심한 조현병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거야. 없는 가운데 행동한단 말이야. 또 치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치매가 있어. 근데 진짜 중증 심한 치매는 이거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병원 시설 같은 그런 데 가보게 되면은 거의 감옥처럼 가둬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치? 자, 왜 유형을 해놓지 않았냐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야, 사실은. 사실은 의사 능력을 너는 IQ 몇 이렇게 하듯이 딱 이렇게 똑부러지게 너는 의사 능력이 얼마큼 있어, 얼마 상중하 이렇게 칼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젖먹이, 아주 확실하지, 젖먹이는. 자, 한 6개월짜리 아기가 의사 능력이 있을까? 얘가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엄마가 잠깐 저기 뭐 설거지하러 간 사이에 베란다로 기어가더니 화분에 퉁 헤딩을 해가지고 화분이 떨어졌단 말이야. 밖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지나가던 아저씨가 머리에 탁 맞아서 사망했어.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젖먹이 처벌할 거야? 안 되지. 왜? 얘는 의사 능력이 아예 없다니까. 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면 고도의 정신병자예요. 여기서 정신병자, 아주 고도의 정신병자 얘기하는 거야. 완전 치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된 건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만취자. 만취 상태 알아요? 만취 상태? 선생님도 가끔씩 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다음날 내가 뭘 했는지 몰라. 아예 몰라. 심지어 뭐 남의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잔 경우도 있고요. 남의 집 앞에 현관에서 쭈그려 잔 경우도 있고, 지하철 역무원이 뭐 깨우기도 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냐면은, 첫 번째, 나도 내가 모르는 어떤 나쁜 짓을 할지도 몰라.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떤 일 할지 몰라. 두 번째,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평소에도 블랙아웃, 평소에도 막 기억이 날아가 버려. 선생님이 강의하다가도 막 날아가잖아. 사고가 나서 그런 것도 하나 있는데, 머리를 크게 한번 다쳐서 죽을 뻔했어요. 그거랑 이 만취가 반복되다 보니까 멀쩡했던 기억도 다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 살면서 불편한 게 많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안 되고. 자,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의사 능력은 완전 만취 상태라고 한다면 완전히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렇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법에서.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대체로 젖먹이나 완전 만취자나 고도의 정신병자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들이 어떤 계약 행위를 했다, 민사상 법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무효가 되는 거야. 자, 지금 또 중요한 얘기했어. 무효란 얘기했는데, 취소와 함께 같이 알아둬야 돼요. 무효와 취소.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의사 능력, 무능력자, 아예 능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다. 오늘 수업이 많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담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좀 너무 더워가지고 물 좀 마셔야겠네요. 특히나 이 젖먹이랑 중증의 치매 노인, 이 둘을 같이 두면 안 돼요. 이 둘을 같이 두면 안 돼. 가끔씩 이런 사고 가끔씩 이제 텔레비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담이 아니네.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이 날 더운 봄날에 엄마가 이 둘을 돌보고 있는데, 젖먹이랑 할머니를, 어머니 잠깐 시장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다가 한 시간 있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애미야, 날 더운데 삼계탕 먹어라, 이랬다는 거야. 자, 그만큼 중증 치매라고 하는 건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에요. 아기를 못 알아보는 거죠. 아기를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일 어디 가서 무슨 자동차 계약을 했어, 뭘 큰 계약을 하고 왔어, 이거 인정이 될까? 안 되겠지. 무효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바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취자, 그래서 막 혀 꼬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거 핸드폰 계약하시죠? 그렇게 계약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거는. 따라서 이것은 취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취소하고 말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발생을 안 했어. 무효야. 무효.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